자, 통일신라와 발해까지 왔습니다. 남쪽에 뭐라고? 통일신라. 북쪽에 뭐라고요? 발해. 자, 발해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아요. 누가 세웠어요? 발해를 세운 사람은 누구죠? 대조영이죠. 근데 그 대조영이 고구려 장수다라고 알고 있지만 말갈족 아니야?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특히 발해 역사가 우리 역사가 아니라고 딴지 거는 놈들이 주로 누구겠어요? 중국하고 러시아입니다. 왜 갑자기 러시아가 나오냐? 발해가 지금은 러시아 땅까지 다 차지하고 있었어요. 오케이? 고구려보다 더 넓은 영토를 차지하고 있었던 게 바로 발해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어마어마한 대발해예요. 그 발해를 우리 역사로 완전히 껴안지 지금 못했어요. 그래서 중국이나 일본이나 러시아 학자들하고 공동 연구도 하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발굴 작업도 함께 합니다. 이제 한 30년 전에 우리가 발굴 작업에 참여해서 같이 가봤더니 발해의 유적지에 가보니까 화산재가 무지하게 많아요. 그래서 그 강성했던 그 어마어마하게 고구려보다 더 넓은 영토를 가지고 대제국을 형성했던 발해가 갑자기 거란한테 926년에 망했는데 거란이 916년에 나라를 세웠거든요. 근데 10년밖에 안 된 애숭이 거란에게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던 발해가 갑자기 망해버린 이유가 뭘까라고 사람들이 고민했는데 아하, 갑작스럽게 화산 폭발이 일어나가지고 발해가 완전히 찌그러졌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었어요. 화산 폭발 때문에 다 죽진 않잖아요. 근데 화산재가 내려앉으면 농작물이 죽습니다. 농사가 안 돼버리면 다 사람들이 기하선상에 시달리게 되잖아요. 그때 하필 누가 쳐들어왔다고? 거란이 쳐들어왔어요. 이렇게 설상가상이 돼가지고 그 대제국 발해가 망했을 것이다. 아직도 잘 몰라요. 지금도 계속 연구 중입니다. 역사는 항상 미안의 미스테리예요. 그것을 규명해 나가는 게 역사학이죠. 그죠? 그런 정도 알았어요. 나중에 발해 또 할 때가 되면 또 자세히 할 겁니다. 지금은 대충 넘어가는 거니까요. 남쪽에 신라가 있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신라 역사를 보면은 신라 역사가 1000년인데 1000년 신라를 나눠놓고 보면 신라 역사를 상대, 중대, 하대 이렇게 나눈다. 상대, 중대, 하대로 신라사를 나눈 사람은 김부식입니다. 이 사람이 쓴 책이 뭐라고 그랬죠? 삼국사기였죠. 요게 이제 초등 시험에는 잘 안 나오지만 고등학교 이상 시험에는 잘 물어요. 알겠죠? 그래서 상대는 왕의 혈통이, 우리가 이 왕의 혈통을 줄여서 왕통 그러면 되겠죠? 왕의 혈통이 신라 중대는 태종 무열왕 김춘추가 왕위에 오른 이후로 무열기가 왕위를 독점했던 때를 중대라고 해요. 이게 바로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고 전성기를 맞이한 그때입니다. 알겠죠? 뭐라고요? 중대. 혈통이 누구라고? 무열계 진골 귀족이에요. 그런데 신라 상대는 뭐냐? 신라 상대는 박석김 삼성이 돌아가면서 왕하던 때예요. 그죠? 그리고 주로 누가 왕위를 세습했어요? 내물계가 왕위를 독점합니다. 내물계 김씨가. 근데 남자 혈통은 내물계 김씨지만 반드시 부인은 박역거세 집안에서 데려와야 됐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도 내물계 김씨 혈통이고 왕족이죠. 어머니도 박역거세 박씨니까 왕족이죠. 이 두 왕족의 결혼에 의해서 형성된 핏줄이니까 어때요? 굉장히 순혈주의를 강조하고 있죠. 이게 바로 뭡니까? 성골이에요, 성골. 아버지는 김씨, 어머니는 박씨. 이 경우. 그래서 이거는 뭐냐? 내물계 김씨, 성골이 왕위를 독점하던 때. 이게 뭐라고요? 상대. 좀 어렵죠? 어렵죠? 그 다음에 중대는 뭐라고요? 무열계가 왕위를 독점하던 때. 그 다음에 무열계가 마지막 임금이 해공왕인데 이 해공왕이 피살됐어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선덕왕이 왕위에 오르고 마지막 경순왕 때까지는 다시 무열계가 내물계랑 왕위를 놓고 서로 싸웁니다. 그래서 내물계 왕이 되자 여기에 무열계가 도전하게 돼요. 이렇게 내물계와 무열계가 치열하게 왕권 다툼을 벌였던 때를 뭐라고? 신라 하대라고 한다. 됐죠? 이렇게 신라 역사를 크게 어떻게 나눌 수 있다고? 상대, 중대, 하대로 나눌 수 있는데 그 기준이 뭐라? 왕의 혈통 갖고 나눈다. 이렇게 나눈 사람은 누구라고? 김부식이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문제는 어렵게 문제가 나올 때 되게 고급이나 수능에서 주로 나온 문제가 이런 문제였어요. 김부식만 나누지 않고 누가 나눴냐면 이련도 나눴어요.
이런 아시죠? 김구식과 함께 쌍벽을 이루는 삼국시대 역사 뭘 쓴 사람이에요? 삼국유사를 쓴 사람이죠. 삼국유사의 저자 이련은 승려죠, 승려. 이련은 어떻게 나왔냐면 상대, 중대, 하대로 나누지 않고 상고, 중고, 하고로 나눴어요. 알겠어요? 상고, 중고, 하고. 그래서 이련은 상고 시대와 중고 시대와 하고 시대로 나누는데 이련이 나누는 방식은 얘하고 달랐습니다. 그래서 이련은 왕의 이름이 그러니까 왕을 처음에는 박역것을 뭐라고 불렀죠? 박역것의 거서관 이렇게 불렀죠. 그죠? 박역것의 거서관 그 다음 해주세요. 좀 제발. 거서관 다음에 누구죠? 남해 차차우 유리 이사금 뇌물 마리간 거차이마왕 이렇게 안 배웠어요? 거서관 차차우 이사금 그때도 배웠는데 제가 가르쳤는데 제가 가르치던 세대 아닌가요? 분명히 그때도 했었어요. 거서관 차차우 이사금 마리간 이렇게 알겠죠? 그리고 왕 이랬죠. 그러니까 왕의 이름을 우리 전통 고유한 왕명을 사용해서 부르던 때 이때는 뭐라고? 상고라고 해요. 상고. 알겠죠? 지중왕 때까지 그 지중 마리간에다가 법흥왕 때부터 이제 뭐예요? 법흥왕 때부터 불교식 왕명을 쓰기 시작했어요. 법흥왕이 불교를 수용했죠. 2차도로 순교로 불교를 공유했죠. 그래서 그때부터 법흥, 진흥, 진평 이게 전부 다 뭐예요? 진덕, 선덕 이게 전부 다 불교식 왕명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불교식 왕명을 쓰는 때는 뭐라고? 중고라고 했어요. 중고. 그래서 이게 지금 그림이 조금 잘못됐는데 이게 여기까지 와야 돼요. 상대가. 그죠? 그래서 여기가 진덕여왕이잖아요. 마지막 임금이 진덕여왕. 그래서 여기 이렇게 법흥왕 때부터 진덕여왕 때까지 이게 불교식 왕명이죠. 그리고 무열왕 때부터 태종 이렇게 중국식 시호를 붙입니다. 오케이? 알겠어요? 그래서 중국식 왕명을 사용하던 때 이때는 뭐라고요? 하고라고 한다. 하고 중국식 왕명을 쓰던 때. 다시 정리합니다. 쉬워요, 쉬워. 그러니까 이것만 알아두면 돼. 불교식 왕명이 언제부터라고? 법흥왕 때부터 진덕여왕이 여기로 말하면 상대죠. 이게 상대. 그죠? 여기가 상대죠. 여기가 중대고. 그래서 이렇게 중대부터 하대가 이련이 말하는 뭐예요? 하고 시대고. 오케이? 그리고 상대 가운데 법흥왕 때부터 진덕여왕 때까지가 이련이 말하는 중고고 그 이전에는 뭐다? 상고다. 이렇게 서로 엇갈리게 해놨어요. 그래서 되게 헷갈리는 부분이 있으니까 기준만 알면 되겠죠? 왕의 명칭이 거서관, 차창, 이상은 마리간 이렇게 썼을 때는 상고, 법흥부터 진덕여왕까지 불교식 왕명을 쓰는 중고, 그리고 태종, 무열왕, 경순왕 이런 식으로 중국식 왕명을 쓰는 때는 뭐라고요? 하고. 이렇게 나누는 방식이 지멋대로 서로 달랐다 정도만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보세요. 지금 제가 뭘 얘기하다가 얘기하냐면 이 신라 하대가 되면 무열계하고 누구랑 싸운다고 그랬어요? 뇌물계가 서로 싸운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자연히 아까 중앙으로 권력이 집중되던 그런 국가의 힘이 집권력이 약화됩니다. 지들끼리 싸우니까. 그러니까 물방울이 둘로 갈라지고 또 쪼개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가 왔어요? 후삼국 시대가 도래했어요. 그죠? 후삼국이. 그래서 후고구려를 세운 게 누구죠? 후고구려를 누가 세웠어요? 처음 들어봤어요? 궁예잖아요. 궁예. 그죠? 궁예. 그 궁예를 몰아내고 누가? 다음 시대의 주인공이 누가? 왕건이 이제 고려를 차립니다. 고려. 그죠? 고려 주인공이 되죠. 그 다음에 후삼국을 궁예보다 더 먼저 열어제친 사람이 견훤이죠. 궁예가 901년에 나라를 세웠고 견훤은 900년에 후백제를 세웠죠. 후백제. 그래서 후백제의 주인공 견훤, 그리고 신라 이렇게 세 개로 갈라져 있었어요. 이게 뭐라고요? 후삼국 시대. 요걸 통일한 게 누구다? 왕건이다. 그래서 새로운 고려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됐나요? 정리되나요? 여기까지? 별로 어렵지 않아요. 중국에 비해서는 진짜 우리나라는 심플합니다. 역사가. 그죠? 중국의 위진 남북 시대 하나만 또 못해요. 우리 역사가 그렇게 단순해요.
왜 단순하냐? 우리 역사는 하나 나라 세워지면 어떻다고? 500년 이상 갑니다. 신라 1000년, 고구려 백제 700년, 조선 몇 년? 500년, 고려 몇 년? 500년. 얼마나 행복해요. 그럼 역사 끝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복잡하지 말고 그래도 우리는 행복하게 심플한 나라에서 태어났어요. 이렇게 보세요. 자, 이제 우리가 그냥 막 웃어 넘길 게 아니라 한 나라의 기간이, 한 왕조 기간이 500년, 1000년 이렇게 갔다는 얘기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역사가 발전이 가속화되려면 흥망성쇠가 많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지난 시간에 우스갯소리로 빨리 망했으면 좋겠다고 한 게, 대한민국 빨리 망했으면 좋겠다는 게 가슴이 덜컥 그럴 수도 있죠. 엄마들 나라 망하면 안 돼. 괜찮아요. 나라는 껍데기 뿌니까 망하고 새 나라를 세우는 게 훨씬 좋습니다. 고려가 망해야 조선이 세워졌죠. 이 나쁜 신라 호족들이 또는 진골 귀족들이 신라 말에 얼마나 백성들을 착취했는데요. 이놈이 뜯어먹고 저놈이 뜯어먹고 그야말로 그냥 이중 삼중 착취를 당하고 있는 그 모습이 지금 대한민국의 젊은이들, 비정규직 애들은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이 어땠어요? 이거 들러놓고 새 나라를 세워야 돼. 그래서 새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것처럼 모순이 극화되고 모순이 심화되면 곪으면 어떻게 됩니까? 짜내고 수술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새로운 생명력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망하는 것을 두려워하면 안 돼요. 알을 깨고 나와야 생명이 부활하고 탄생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제가 볼 때는 잘 누룽지가 막 눌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 그 모순이 심화돼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모습을 역사의 긴 흐름 속에서 보면은 이게 객관화해서 볼 수 있어요. 우리 모습을. 그러니까 깎아보다 이렇게 하지 말고 지금 이런 현상은 과거에 어떤 것들하고 오버랩 되는가? 그때 신진 4대부들은 어떻게 정도전과 함께 이성계랑 손잡고 나라를 세웠지? 그럼 지금 우리는 그때 신진 4대부들 해당되는 사람 누구야? 이성계와 같은 위인은 왜 안 나타나지? 라고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안철수가 그런 줄 알았더니 보니까 요즘 완전히 개처분 됐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 되게 휴거입니다. 뭔가 좀 이 어려운 일들을 시원하게 해결해 줄 그런 위인들이 나타나를 기다리고 있는데 안 나타나요. 그 결국 위인은 뭐냐? 국민이 현명해야 돼요. 이거 요구고 저거 이 모든 요구 조건을 다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런 시대를 우리가 기다리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시대가 바로 후삼국 말기에 누가 있다고? 왕건이 나라를 세운 게 몇 년? 이거 너무 쉬운데 몇 년이라고? 요기야 몇 년? 918년이죠. 그죠? 나라를 세웠어요. 망해야 됩니다. 필망이에요. 필망. 반드시 망하게 돼 있어요. 그죠? 동의 안 해요? 망하기 쉽을까요? 망합니다. 우리는 운명적으로 이렇게 던져진 존재예요. 우리가 태어났으면 망해야 돼요. 아니 죽어야 돼요. 망하지 말고 죽어야 되겠죠? 한영훈의 시도 그거 있잖아요. 거자, 필반 뭐 이런 거 가면 돌아오게 되고 또 만나면 회자 정리 이런 거 이것처럼 자식들 그렇게 이쁘고 막 사랑스럽고 귀여운 자식하고도 언젠가는 헤어져야 됩니다. 이게 운명입니다. 나라가 생겨나면 반드시 망하게 돼 있습니다. 로마도 망했고 몽골 제국도 망했고 알렉산더도 망하고 우리 왕건도 망했어요. 왕건이 세운 고려도 언제 망한가요? 1392년에 망했죠. 그럼 벌써 뭘 잡았어요? 시간 하나를 해결했어요. 지금부터 고려 시간을 정리해야 되겠죠? 이래서 고려는 918년에 왕건이 나라를 세우고 936년에 후삼국을 통일했어요. 이해되시나요? 통일은 이때 하고 그리고 그 잘나가던 고려가 망한 것은 1392년이다. 고려 왕조를 쓰러뜨린 사람은 누구였어요? 이성계죠. 이성계. 그러나 이성계는 하나의 상징적인 인물이고 그 뒤에 백그라운드 세력이 있었다. 누구냐? 신진사대부다. 크게 신진사대부 크게. 아니 소리를 크게 하라는 게 아니라 범주. 신진사대부는 굉장히 큰 범주잖아요. 그 속에 들어갈 작은 그릇들이 있어요. 이 중에 대표 선수가 누구라고? 정도전. 그리고 따라서 주장이 정도전이라면 부주장 선수들이 있어요. 정도전, 조준, 권근, 하륜 이런 사람들입니다. 다 외우지 않아도 좋아요. 대표 선수 하면 알아죠. 누구라고요? 정도전. 알겠죠? 정도전. 그래서 결국 조선이 건국된 게 고려의 망이다. 알겠죠? 고려의 망. 자,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항상 우리가 시간을 잡을 때 반씩 잘라야 돼요. 너무 긴 것들은 잘라서 보세요.
알겠죠? 잘라서 보고 나서 다시 다 이해해야 돼. 이런 훈련을 시키는 게 되게 지금 이 말이 되게 중요해요. 아이들한테 공부시킬 때도. 야, 고래 한번 해보자. 여기서부터 자세히 가르치면 다 잊어먹어요. 그러지 말고, 야, 고래를 반으로 싹둑 자르자. 그죠? 그러면 싹둑 잘라요. 몇 년에 잘라야 될까요? 응? 몇 년에 잘라야 될까요? 이거 뺄새 먹은 사람 완전 바보예요. 알겠죠? 이거 반 자르자니까 1392 빼기 918 지금 이거 하고 있는 사람이 4명 있는데. 어떻게 잘라야 될까요? 인문학적으로 잘라야 되겠죠? 수리적으로 자르는 게 아니라. 무신라인입니다. 무신라인이죠? 자, 큰 이름이, 지금 이 표현 봐보세요. 큰 이름이 무신정변이에요. 나왔죠? 사건명이 나와서 주인공이 누구예요? 무신이죠. 사람은 무신이죠. 그 연대는 언제예요? 잘했어요. 1100 몇 년? 70년이에요. 그러면 해결됐어요. 이제. 이 무신들 속에 담을 이름들이 있어요. 작은 그릇들이 또 들어가야 되겠죠. 맨 처음 무신날 입힌 놈이 이의방 정중부인데 이의방은 잊혀지고 항상 1등만 기억하니까. 알겠죠? 함께 있어도 두드러진 놈만 기억됩니다. 그래서 누구라고? 정중부. 정중부 다음에 누구? 경대선. 경대선 다음에 누구? 응? 이 사람이 또 시험에 잘 나와요. 이 사람 누구라고요? 천민주제의 한 나라의 대장군이 된 사람 누구라고요? 이의민. 그래서 중요합니다. 이의민. 알겠죠? 이 중에 제일 시험에 잘 나온 놈은 정중부가 아니라 이의민이에요. 알겠어요? 그래서 천민들의 신분해방 운동을 불지른 사람이 누구라고? 이의민이다. 의미 있으니까 시험에 나옵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의민 다음에 또 누구예요? 그렇습니다. 최씨 일가들이 권력을 쥐는데 그때부터 누구? 최충원 그 아들 최충원 다음에 최충원 그 아들 최우, 최항, 최의대기까지. 그죠? 이렇게 1170년 무신정변을 기점으로 고려를 반으로 접었다. 왜 반으로 접었냐? 성격이 캐릭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고려라고 하는 큰 그릇 속에 있지만 칸막이를 해야 될 만큼 성격이 달라졌어요. 알겠죠? 그래서 이때는 뭐라고? 고려 전기라고 하고 이때는 뭐라고? 고려 후기라고 합니다. 고려는 시대 구분에서 시작해서 시대 구분으로 끝난다고 할 정도로 시대 구분이 복잡하고 중요해요. 알겠죠? 요것만 잘하면 거의 다 끝나요. 다시 고려 전기는 고려라고 하는 새 시스템, 신라와 전혀 다른 새로운 나라가 세워졌는데 그 고려가 완성될 때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이 고려를 완성시킨 이유는 누구라고? 성종인데 성종이 혼자 다 한 게 아니라 성종을 도와줄 탁 들어가 있었어요. 누구라고요? 최승로. 이렇게 고려는 최승로와 같은 사람이 중요해요. 최승로와 같은 사람이 중요해요. 왜 옛날하고 성격이 달랐냐? 옛날 우리가 고대라고 했다면 고려를 중세라고 하는데 고대와 중세의 가장 중요한 차이가 뭘까요? 어머니 뭘까요? 글쎄요. 고대와 중세의 가장 큰 차이는 고대가 누구 중심 사였다면? 왕 중심이었다면. 중세는 누구 중심이었어요? 더 정확하게. 신화 이렇게 하면 너무 포괄적이에요. 고려 시대에만 해당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귀족이죠, 귀족. 무슨 귀족? 문벌 귀족. 아시겠죠? 이렇게 주인공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고대는 왕 중심 사회 중앙 집권국가를 가지만 고려는 뭐라고? 중세라고 합니다. 중세는 누구 중심 사회다? 귀족 중심 사회. 동양, 서양, 중국, 유럽 다 마찬가지예요. 알겠죠? 그래서 중세는 누구 중심 사회다? 귀족들 중심 사회다. 우리가 서양 중세의 주인공을 영주 그랬잖아요. 봉건제도에서. 기억나십니까? 그죠? 영주 밑에 기사들이 있었고 기사 밑에 농노가 있었죠. 개들처럼 똑같지는 않지만 우리도 시스템이 왕은 별거 아니고 그 밑에 있는 귀족들이 나라를 주로 다 나눠먹기 하고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됐죠? 그래서 이 최승로 같은 사람이 바로 뭐냐? 문벌 귀족이에요. 문벌 귀족. 그래서 고려 전개는 이렇게 문벌 귀족들이 주인공이던 시대다. 아시겠어요? 시험에 왕이 나와요? 귀족이 나와요?
귀족이 그래서 잘 나오는 것입니다. 다시 봐보세요. 태조 왕건이 나라를 세웠지만 태조 왕건에서 중요한 것은 뭐 있어요? 시무 10조 이런 것밖에 없습니다. 별로. 그죠? 백성들을 많이 사랑했다, 세금을 깎아줬다, 뭐 애민 정책 이것들 외에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뭐냐? 지금 이 시대가 왕 중심 사회가 아니고 귀족 중심 사회인데 왕 중심 사회인 줄로 알고 까불던 놈이 있었어요. 이게 바로 누구냐면 광종이에요. 그죠? 그래서 광종은 귀족들은 노비를 다 풀어줘 버리고 뭐라고? 노비앙검법. 그죠? 자기 말 듣는 신하들을 뽑아쓰기 위해서 과거 제도를 시행하고 이렇게 해서 왕권을 강화시키려고 노력했는데 잘못했어요. 지금은 왕 중심이 아니에요. 착각했어요. 그러니 제 말씀 잘 듣고 제 말을 꼭 들어주실래요? 라고 건의했더니 임금이 알았어 오케이 해가지고 받아들여줬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시무 28조. 할 말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시무 10조도 아니고 28개씩이나 건의를 했는데 그걸 다 성종 임금이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고려를 고려답게 중세답게 나라의 모습을 완성시킨 임금이 누구라고? 성종이요. 됐죠? 그래서 이때를 우리가 특별히 고려 크게 나눌 때 전기 후기 나누고 이때를 뭐라고? 고려 초기라고 한다. 그럼 초기는 뭐냐? 고려라고 하는 나라가 고려답게 완성되어가는 과정 약 100년 동안을 뭐라고? 고려 초기라고 한다. 됐죠? 그리고 고려 중기는 이 문벌 귀족 사회가 절정기를 달리면서 알겠어요? 자, 예종, 문종, 예종, 인종 이때를 지나면서 점점 문벌 귀족 사회가 썩어갑니다. 썩어가면서 나타난 고름들, 알았어요? 그것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면 먼저 누구예요? 이자겸이에요. 무슨 나? 이자겸은 나. 이자겸은 나 이외에 또 서경 천도를 주장하고 서경에서 나를 일으킨 사람이 누굽니까? 묘청이죠. 이거 보세요. 이름이 뭐예요? 묘청은나. 이름이 뭐예요? 이자겸은나. 이들이 바로 뭐예요? 문벌 귀족이나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귀족들 중심이에요. 고려는 왕들은 별로 시험에 안 나와. 고려는 뭐가 중요하다고요? 귀족들이 중요해요. 그래서 귀족들이 나와요. 알겠죠? 고려 광종, 고려 문종, 경종 이거 외울 필요가 없어요. 알겠어요? 근데 그걸 외우게 하면 바보짓이야. 짜증나는 것입니다. 그것보다는 이런 원리를 가져. 왜 왕 중심 사회에서 왜 귀족 사회로 넘어갔느냐? 고려 전기를 지배하는 귀족이 누구냐? 문벌 귀족이다. 알겠죠? 왜 문벌 귀족이냐? 얘네들은 광종 때 시행된 과거 제도를 보고 올라온 사람들이거나 태조 왕건의 삼국 통일과 고려 건국을 도와줬던 개국 공신들이거나 아니면 신라 말 지방을 지배하고 있던 누구예요? 호족들이거나 이런 사람들이 가진 경로를 통해서 올라왔다. 이해가나요? 이들을 뭐라고 한다고? 포괄적으로 뭐라고? 문벌귀족. 제일 큰 말은 문벌귀족. 그 속에 담겨질 작은 단어들은 뭐예요? 과거를 통해서 공신으로서 호족으로서 올라왔다.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이 세 가지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거 하나만 골라보세요. 과거 공신 호족 이 중에 문벌 귀족의 캐릭터를 결정짓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던 게 뭘까요? 호족이죠. 호족이 올라오는 방식이 뭐였어요? 시골 촌동 호족이 중앙으로 올라오는 경로가 뭐였을까요? 네? 되게 신라 말 육두품이었던 사람 뭘 통해서? 과거죠. 이게 대표적인 사람이죠. 육두품 출신인 최순도가 광종 때 시행된 과거제도를 통해서 중앙에 올라가지고 관료가 된 사례예요. 별로 많지 않아요. 알겠어요?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신라 말 지방의 세력가였던 이들이 중앙으로 올라오게 된 계기는 뭐냐 하면 왕건과 뭘 통해서? 혼인을 통해서 혼인. 그러니까 문벌 귀족을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기반은 정략결혼. 알겠죠? 그래서 어떤 게 정략결혼이에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는 게 정략결혼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뭘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권력을 위해서, 재산을 위해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과 결혼하는 것들의 목적이 전부 다 그런 데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왕건 입장에서는 지방에 있는 호족을 내 편으로 끌어들이려면 확실한 내 편이 되게 하려면 장인으로 만들어버린 거죠. 그죠? 딸이 있어요. 마음에 들까 안 들까요? 마음에 드는 사람도 있겠죠. 몇 번 결혼했다고요? 결혼을? 29번을 했어요. 다 이뻐서 결혼했을까요? 다 사랑해서 결혼했을까요? 아닙니다. 이런 목적이. 그러니까 무슨 결혼이에요? 정략결혼이에요. 고려는 철저하게 이런 정략결혼이 많이 유지됩니다. 그래서 사촌하고도 결혼하고, 알겠어요? 육촌하고도 결혼하고, 근친 결혼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져요.
더더군다나 결혼은 또 뭐냐? 여기 임종태 이자연 같은 경우는 자기 딸 2명을 한 왕한테 집어넣죠. 근데 그 왕의 어머니가 또 자기 딸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딸 3명이 왕 2명한테 겹치기 결혼하는 겁니다. 이런 싸가지 없는 결혼이 이루어진 게 언제라고요? 지금 우리가 용납이 안 되는, 납득이 안 되는 그런 결혼이었는데 문벌귀족 시대, 고려 시대에 이루어진 그런 혼인 관계입니다. 알겠죠? 다시 문벌귀족은 이렇게 문벌을 한자로 쓸 때 이렇게 씁니다. 이 벌자가 이게 벌이에요. 벌. 어디서 많이 번 거죠. 이렇게 하면 무슨 벌이에요? 재벌이잖아요. 재벌은 뭐예요? 돈 많은 놈들이 뭉쳐있는 기업 집단을 재벌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벌자는 무슨 벌자예요? 집단, 떼거지. 군인들이 모이면 뭐라고 할까요? 군벌. 우리가 군빨이 그런데 군빨이는 그걸 좀 낮춰서 부르는 거고 원래는 군벌 이렇게 해요. 알겠죠? 스카이. 서울대, 연대, 고대 뭐라고 그래요? 뭐 좋은 사람들 그래요? 학벌. 그 집단들, 무리들 이런 뜻입니다. 그럼 문벌 그럼 뭘까요? 응? 학문이 아니라 공부 잘하는 애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고르라고 한 거야. 만약 이게 공부 잘하는 애들 하면 문자를 이렇게 쓸 겁니다. 문벌. 근데 이 문이 아니라니까 내가 학생들한테 문벌 쓰라면 거의 다 이렇게 써요. 문벌. 벌자는 잘 못 쓰지만. 근데 이게 아니라 가문이에요. 가문. 집안 좋은 놈들끼리 뭉쳐서 결혼으로 이루어진 집단을 뭐라고? 문벌귀족이라고 한다. 그 모순이 터지게 되겠죠? 그죠? 그 모순이 터지는 게 바로 뭐예요? 이자기의 문화. 지가 왕의 장인이자 지가 왕의 외할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끝발이 세겠습니까? 그래서 왕을 능가하려고 그래요. 왕을 만나러 갔는데 칼 차고 하면 안 되죠. 신하가. 근데 이 사람은 왕이 있는 옆에까지 칼을 차고 들어갈 정도로 권력이 막강한 사람이에요. 나중에 어때요? 지가 왕이 되려고 그런 사상이 있었죠. 고려 시대에 18자 위 왕설이 있었죠. 그러니까 18자가 왕이 될 것이다 라는 게 만들다, 삼다, 메이크 이런 뜻이야. 영어로 이 씨가 왕이 될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이걸 믿었어요. 이 새끼가 착각한 거죠. 이는 얘야 얘. 얘가 됐잖아 결국은.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자기인 줄 알고 내가 드디어 임금이 되려나 보다. 임금 저 어린애 제가 뭐 알아? 나는 제 할아버지고 벽장인인데 그래서 지가 하다가 발광당하시고 척추경과 함께 당일했다가 죽음을 당한다. 그리고 그 고려 왕실을 벗어나서 서경으로 옮기자라고 천도를 주장한 게 묘청은 아니에요. 이렇게 문벌귀족 사이의 모순이 겉으로 드러난 사건이 뭐였다? 이자계문안 묘청. 시험에 나올까 안 나올까요? 무조건 나옵니다. 묘청은 잘 나오잖아요. 묘청과 대립했던 개경파 귀족이 누구였어요? 김부식이죠. 김부식과 묘청과 이 관계를 묻는 문제들이 그냥 단골로 잘 나와요. 고급, 중급, 수능 그냥 단골로 잘 나와요. 알겠죠? 그것은 바로 뭐냐? 문벌귀족 사이의 귀족 간의 갈등과 지역 간의 갈등과 사상 간의 갈등과 외교 정책 간의 갈등이 표출된 사건이다. 이렇게 보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진짜 복잡한 것은 고려 후기입니다. 간략하게 고려 후기를 정리하겠어요. 이거 보세요. 주목하세요. 다 있어요. 책에. 우리 얇은 책에 다 있죠? 그래요. 다 있으니까 일단 보면서 이해하는 게 더 중요하죠. 그리고 보면 다 보일 거예요. 고려 후기는 크게 나눴을 때 무신이 집권하던 때가 100년이 남아요. 그래서 무신 집권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딱 100년 해보세요. 몇 년이에요? 1270년 이때 무신들이 거의 몰락해요. 알겠죠? 왜냐하면 그 전에 중국 북방에서는 누가 쳐들어옵니까? 몽고가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몽고가 우리에 쳐들어오는데 이 몽고 침략을 당한 때가 1231년이거든요. 이해하시겠어요? 몽고랑 처음 싸운 게 1231년인데 아이고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우리가 몽고를 이길 가망성이 없으니까 몽고가 말은 잘 타지만 배는 못할 거 아니냐? 그래서 어디로 도망가자? 강화도로 도망가자. 그 이듬해 1232년에 뭘 했어요? 강화도로 천도하죠. 그래서 이 강화도에서 버티고 몽고한테 개기다가 항복하고 돌아온 게 1270년이에요. 이해했나요?
요 디테일한 것들 이해했어요? 그래서 다시 합니다. 계속 무신들이 집권하고 있는 그 중에 최후 시절에 몽고가 쳐들어왔는데 몽고를 피해서 강화도에서 개기다가 버티다가 강화도 시절을 보내다가 1270년 몽고한테 항복했어요. 몽고한테 항복하고 몽고 간섭을 받은 이때를 뭐라고 부르요? 원간섭기라고 한다 이거야. 이 원간섭기를 딱 끝내버린 임금이 1351년 그 유명한 시험에 잘 나오는 공민왕. 고려는 문벌 귀족 사회고 귀족 중심이라서 귀족들이 주로 시험에 나오는데 고려 시대 제일 시험에 잘 나오는 임금 누구라고? 공민왕.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 반드시 국민왕 업적을 다 알려줘야 돼 애들한테. 아시겠죠? 고려 시대 왕은 이 사람만 나와 이 사람은 거의. 그러니까 태조 왕건이 별로 중요하지 않아. 오히려 진짜 중요한 임금은 바로 국민왕. 왜? 그 전을 단절시켰거든. 그리고 여러 가지 개혁 조치를 다 외울 필요 없어. 지금은 그런 줄만 알고 있으면 되죠. 중요했더라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원간섭기를 끝장내고 공민왕 때부터 아주 중요한, 이 사람이 왜 중요하냐면 이때 과거 제도를 이거 보세요. 부활시켜요. 이 말. 되게 우리가 단어에 신경 써야 돼요. 시험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알겠죠? 과거 제도가 부활됐다는 얘기는 이거 봐. 과거 제도를 처음 시행한 게 언제라고요? 고려 강종 때 호주 사람 쌍기 건의에 의해서 과거 제도가 처음 시행됐죠. 이게 958년이에요. 근데 과거 제도가 처음 시행됐는데 중간에 없었다는 얘기잖아요. 시작했는데 또 부활했다라는 말이 나오려면 중간에 누군가 과거를 없애버려야 돼요. 여러분이 볼 때 누가 없앴겠어요? 과거를? 무식한 놈들이 없앴어요. 무식한 놈들. 누가 없앴어요? 네. 이 천민 이런 놈들이 글자도 모르는 놈들이야. 알았어요? 그래서 그냥 이놈들이 하도 천대박혀가지고 얘들 다 죽여버렸어요. 얘들이 집권하면서 문벌 귀족들은 거의 다 죽었어요. 알겠죠? 살아남은 사람들이 몇 명 있었어요. 이게 유명한 이규보 같은 사람. 동명왕편을 쓴 이규보. 알겠어요? 이규보 또는 뭐예요? 최자, 이인로 들어보셨죠? 파한집, 보한집 이거 귀에 있죠? 그죠? 그래서 그거 폐관문학 들어보셨죠? 그거 했던 사람들이 살아남았어요. 알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사대부들이 살아 있었고 그거 말고 공민왕 때 없어진 과거를 다시 부활해서 새로 진출한 옛날 이 무신 집권기 때 무신 밑에 있던 어용학자들 이규보, 이인로, 최자 이런 사람들 말고 얘들 뭐라고? 사대부라고 하는데 그 사대부 말고 새로 공민왕 때 과거를 통해서 진짜 실력 있는 사대부들이 다시 등장. 이게 누구라고요? 신진 사대부. 그리고 원나라에서 뭘 배운 사람들이요? 성리학을 배워왔어요. 이들이 조선을 손잡고.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시대를 나눌 때 이거 보세요. 이제 다 끝났어요. 고려 끝났습니다. 오늘 조선까지 하려고 했는데 또 감소리가 심하다고. 이거 보세요. 고려는 크게 나누면 1170년보다 무신남. 그 이전은 뭐라고? 전기. 반 접고 다시 전기를 접어서 초기, 중기로 나눕니다. 초기는 성종 이전까지. 제일 중요한 핵심 뭐다? 시무 28조죠. 성종 때 파트너 누구? 최승무. 무조건 중요합니다. 시무 28조 그냥 시험에 잘 나오죠. 그리고 여기서부터 뭐예요? 고려 중기. 고려 중기 때는 이자계문안과 묘청문안이 중요하다. 그 안에 담겨있는 대립 갈등의 내용이 뭐냐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특히 묘청문안. 그죠? 그 다음에 무신이 등장하고 난 이후에 무신 집권기를 거치면서 몽고가 쳐들어왔다. 이걸 되게 놓쳐버려요. 몽고가 쳐들어와서 도망가가지고 강화도에서 항쟁하는 시기가 강화도 시절이고 그리고 컴백해서 돌아온 다음에는 원간섭기다. 원간섭기를 떨쳐버린 이 이유를 뭐라고? 고려 말이라고 한다. 알겠죠? 고려 말. 그리고 그 낡은 고려를 무너뜨립니다. 이 고려 말기에 진짜 나쁜 놈들이 있었으니 무신집권기의 권력을 잡은 사람들을 이외에도 원간섭기 때 원에 빌붙어서 벌어먹고 살던 이 친원파 귀족을 우리는 뭐라고요? 권문세, 권세 있는 가문과 세도 있는 족속들이라 해서 뭐라고? 권문세족이라고 합니다. 다시 정리. 고려 전기 귀족을 뭐라고요? 문벌 귀족. 큰 그릇이에요. 그 안에 이자계민이 뭐니 다 들어갑니다. 됐죠? 아까 우리가 수납장 정리하자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고려 후기는 뭐라고요? 권문세족이라는 것들 속에 다 들어가요. 이들과 싸운 사람들이 누구라고? 신진사대부. 그래서 이들이 이겨서 조선을 세운다. 끝.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알겠죠? 알겠어요? 고려까지 다 정리됐죠? 이게 큰 줄기
가닥을 다 잡은 거예요. 나머지는 혼자 할 수 있어요. 읽어보면 돼요. 수고했습니다.